오늘 여러분이 알게 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미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국가의 철저한 계획하에 은폐된 비밀들과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왜, 어떻게 감춰졌는지, 그것들이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밝혀보도록 하죠. 먼저 소개할 인물은 에드워드 스노든으로 국가에 의해 숨겨진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의 국가 기밀을 폭로하는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스노든은 1983년 6월 미국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나 16살에 워싱턴 DC 근처 메릴랜드 주로 이사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건강 문제로 자퇴했고 이후 독학으로 중동학 학위를 취득하고 메릴랜드 주의 대학에 진학했으나 결국 중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프로그래밍 지식을 배운 것이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중퇴 후 스노든은 2004년에 미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진해서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려고 할 정도로 애국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 사고로 두 다리가 부러져 군인으로서의 경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스노든에게 손을 내밀어 준 곳은 NSA 국가안보국이었습니다. NSA는 오랫동안 그 존재조차 비밀에 붙여져 있던 많은 수수께끼를 가진 조직으로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해외 정보통신 수집과 분석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NSA는 스노든을 메릴랜드의 언어학 센터에 채용했습니다. 그 후 CIA에 스카우트되어 2006년에는 CIA의 컴퓨터 보안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009년 CIA를 퇴사한 후에는 NSA와 깊은 관련이 있는 활동에 고용되어 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NSA 관련 시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국과의 사이버 전쟁에 관한 방어 기술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승진도 하고 순조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스노든은 요코타 기지에서 중국 정부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가 10억 명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접한 스노든은 미국도 같은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스노든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NSA가 극비리에 진행하던 통신 감시 프로그램 일명 프리즘 계획의 존재였습니다. 스노든의 말에 따르면 그의 의심대로 미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세계 최고의 9개의 대형 웹 서비스가 협력하였으며 사용자들의 이메일, 문서, 사진, 이용 기록, 통화 등의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극비리에 수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노든의 내부 고발로 이 기밀 계획의 존재가 밝혀졌고 미국 정부도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일본, 브라질, 프랑스, 독일 등의 대통령 35명도 도청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NSA의 전 고위 간부인 윌리엄 비니는 메타데이터 덕분에 일일이 데이터를 조사하지 않아도 전 세계 사람들의 행동과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NSA는 전 세계의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도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니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NSA에 의해 감시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스노든은 미국이 한국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타겟 서울이라고 불리는 이 감시 활동에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한국의 주요 기관들이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융, 무역, 에너지, 환경 문제 등의 정보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국가들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메일과 우편물의 검열, GPS를 이용한 개인의 위치 추적, 휴대전화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한 실시간 감시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 한국은 독립된 주권 국가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주권 국가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단, 이러한 대규모 감시 체계의 존재는 스노든 이전에도 다른 인물들에 의해 폭로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노든의 고발이 특히 주목받은 것은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감시 체제의 시정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폭로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스노든은 전체의 1%만 공개했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비밀들이 더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스노든의 폭로 중에는 지하인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뉴스 사이트 크로니클에서 UFO를 자연 현상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정부의 공식 견해는 UFO 목격 정보가 풍선이나 자연 현상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였지만 스노든은 그것만으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스노든에 따르면 170만 개의 NSA 기밀 문서 중에는 지하인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문서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이상 생명체에 특화된 고도의 군사 기밀 문서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UFO의 정체가 지하인의 이동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몇몇 비밀 문서에는 인간보다 훨씬 고도의 지하 생명체의 존재가 시사되고 있으며 해저 열수 분출구나 태양 궤도로 들어가는 비행물체의 목격이 이것과 관련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물체의 존재는 국가 기밀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지하 생명체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국방고등연구 프로젝트 기관 출신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깊은 멘틀 아래에는 인간보다 훨씬 더 진보한 지하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하 생명체들은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지구 내부에 자리 잡으며 인간보다도 훨씬 발전된 문명을 이루어낸 존재들로 지구를 은밀하게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스노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지하 생명체들의 기술력은 너무나도 발달하여 만약 우리가 그들과 충돌하게 된다면 전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덧붙이길 우리 인간의 기술 수준은 그들에 비해 마치 개미 같은 존재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하인은 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나와 UFO를 타고 우주로도 간다고 합니다. 그 발사장이 되는 입구는 북극과 남극에 있는 거대한 구멍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인은 왜 우리 일반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지구 내부에 비어있는 곳에 숨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에는 멘틀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하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설로 지구 공동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 공동설은 그 이름 그대로 지구 내부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1692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의 발표가 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지구 공동설은 현대에서도 일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옛 신화나 종교의 가르침 등에도 지하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계에서도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나사의 직원이 익명으로 지하 세계에 관한 정보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지하 100km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송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류가 도달한 지구 내부의 거리는 12km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구의 중심까지는 약 6,400km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하에 인류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노든이 폭로한 문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인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정보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UFO 등이 외계인과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도 지하인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라는 것입니다. 스노든의 문서에는 지하인의 외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호피족 전설이나 미국에서 다수 목격됐다고 주장되는 도마뱀 인간의 모습이 많이 이야기된다고 합니다. 그 정보들을 종합해보자면 지하인은 파충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렙틸리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렙틸리언은 인간과 같은 몸과 뱀과 같은 얼굴을 가진 지적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모습을 바꾸어 인간 사회의 특권 계급에 숨어들어 인류를 그늘에서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렙틸리언은 외계 생명체라고 여겨졌지만 스노든의 폭로가 맞다면 그것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지구 발상의 지적 생명체이며 지하에 문명을 쌓고 있는 지하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스노든의 폭로는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지구의 지배 구조 그 자체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하인의 존재를 밝혀내어 세계의 지배 구조를 폭로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스노든의 폭로는 정말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노든은 지하인의 존재를 폭로하면서도 외계인의 존재와 관련된 소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외계인과 접촉했다는 주장들이 여러 도시에서 퍼져 있지만 그는 이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51구역인데 이곳은 네바다주에 위치한 미국의 극비 군사기지로 공식 명칭은 그룹레이크입니다. 51구역은 1955년에 설립되었으며 원래는 고성능 항공기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다수의 미확인 비행 물체 목격 증언이 보고되면서
사람들은 이곳이 외계 생명체와 UFO 연구의 중심지일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격 대부분은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들이 보고했다고 합니다. 목격된 물체는 6만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했습니다. 현재의 여객기도 4만 5천 피트까지밖에 상승할 수 없다고 하니 상당한 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여객기는 대부분 2만 피트의 고도에서 비행하였으며 당시 알려진 군용기도 4만 피트 정도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있을 수 없는 높이에서 비행하는 물체가 목격되었으니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군은 비밀리에 그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1960년대까지 테스트 비행이 이루어진 U2 정찰기라는 항공기였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군용기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고성능 군용기였습니다. 그런 고성능 군용기를 본 적이 없는 조종사들은 그것이 외계의 존재가 아닐까 의심했던 것이겠죠. 목격 증언의 대부분은 이 U2 정찰기의 비행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노든의 말대로 외계인과 관련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랫동안 51구역의 존재 자체가 미국 정부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미스터리합니다. 2013년에 이르러서야 CIA 문서가 공개되며 51구역의 존재와 그 주요 목적이 냉전시대의 비밀정찰기의 시험 장소인 것이 알려졌지만 그때도 UFO나 외계 생명체 연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51구역과 관련된 또 다른 유명한 사건으로는 1947년에 발생한 로즈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뉴멕시코주 로즈웰에서 UFO가 추락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처음에는 당국이 공중부양하는 원반을 포착하고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미국 공군은 이를 기상 관측용 풍선이었다고 발표를 수정했습니다. 발표를 굳이 바꾼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로즈웰 사건은 외계인의 시신이 회수되었다는 소문을 낳았고 그 후 이 소문은 자연스럽게 51구역과 연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소문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1989년 자칭 물리학자 밥 라자르가 자신이 51구역 근처의 비밀시설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지구 밖의 우주선과 그 탑승자의 시신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 이후 51구역과 외계인 시신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의 관심을 끌며 다양한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엑스파일이나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작품들은 이러한 소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실제로 진실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외계인의 존재와 51구역의 역할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관련 자료들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스노든은 CIA 데이터베이스에 외계인에 대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스노든은 CIA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표에도 그런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스노든의 폭로가 일부만 공개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직 발표하지 못한 정보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 어쩌면 다른 기묘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노든은 이러한 중요한 기밀 정보를 폭로하면서 미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의 폭로는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그를 수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망명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위스, 중국, 베네수엘라 그리고 쿠바에 망명 신청을 했으나 이들 국가는 모두 그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적으로 돌린 만큼 어느 국가도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그의 망명을 수락하면서 스노든은 러시아로 향하게 되었고 현재는 러시아 국적까지 취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으며 여전히 중요한 정보와 견해를 발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국자에서 일순간에 미국 정부의 적이 된 스노든.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며 러시아로 망명한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상과 신념을 관철하는 모습은 훌륭하다고도 생각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감한 내부 고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까요? 그럼 다음에 소개할 것은 미래 예언이 너무 높은 확률로 적중해 국가 기밀로 취급된 세르비아의 최고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크렘나에는 19세기에 2명의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밀로시 타라빅과 그의 조카 미타르 타라빅입니다. 그들은 마을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르비아와 주변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의 적중률이 너무 높아서 통치자들로부터 위험 인물로 간주되었고 예언 내용을 퍼뜨리려는 자들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크렘나는 아름다운 슐라티보르 산과 타라 산 사이에 자리 잡은 경치 좋은 관광지로 그 자연의 아름다움만큼이나 깊은 예언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예언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수많은 예언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남긴 예언은 대부분 통치자들의 운명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중 많은 예언들이 실제로 적중하면서 이들은 국가에 의해 점차 위험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의 내용을 퍼뜨리려는 사람들마저도 단속 대상이 되었다고 하니 이들의 예언이 얼마나 큰 신빙성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단순히 한 시대에 머물지 않고 그 영향력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일반 가정에서는 크렘나의 예언서라는 책이 성경처럼 취급되어 집집마다 한 권씩 있다고도 합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의 생활에 깊이 침투한 예언서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렘나의 예언의 특징은 마치 미래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이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미래의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밀로시와 미타르의 많은 예언은 주변 사람들과 세르비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가까운 미래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들이 차례로 적중하면서 타라빅이라는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대리부였던 자하리치 신부가 그들의 예언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그 노트들은 현재 자하리치 신부의 증손자인 레잔 마렌코비치 가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주로 세르비아와 그 주변 지역의 정세에 관한 것이 많았고 그 정확성이 너무나도 높아 세르비아에서는 검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들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자주 적중하면서 세르비아 정부는 그 내용이 대중에게 퍼져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일부를 숨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랫동안 이 예언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자료가 공개되면서 세르비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예언자가 어떻게 예언자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밀로시 타라빅은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자신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친구들과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며 혼자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로시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어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서 돌의 현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한 첫 번째 예언은 다름 아닌 자신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걱정하며 빨리 결혼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45살이 되면 죽을 것이니 결혼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나를 묻을 날이 올 거야. 놀랍게도 이 말 그대로 그는 1854년 2월 6일 정확히 45번째 생일에 사망했습니다. 밀로시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예언을 남겼는데 그중 특히 여동생에게 전한 예언이 비극적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인 밀로시를 존경하며 그의 결혼식에서 자랑스럽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밀로시에게 빨리 결혼해달라고 여러 번 간청했지만 밀로시는 그런 여동생에게 이런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와 달리 결혼할 것이고 아이도 낳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모두 세상을 떠날 운명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나의 말을 떠올리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나도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밀로시의 어머니가 밀로시의 죽음에 대해 눈물로 자하리치 신부에게 고백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밀로시의 예언대로 수년 동안 여동생의 5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아이가 떠난 후 여동생도 사망했습니다. 이제 그의 조카인 미타르 타라빅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타르는 밀로시와 달리 고독을 즐기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과 평범하게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그는 예언자로서의 자질을 타고났지만 처음에는 그의 예언 능력이 크게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 정교회의 고위 신부였던 자하리치 신부가 미타르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보면서 그의 예언의 힘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868년 미타르는 당시 통치자였던 미하일로 오브레노비치의 암살을 예언했습니다. 미하일로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인물이었고 결국 그의 암살은 미타르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타르는 세르비아에서 예언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고 그의 예언은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은 악화됩니다. 이 크렘나의 예언자는 루머의 발신자로서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단속되었고
자하리치 또한 위험 인물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타르의 예언 능력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 그의 예언은 서서히 세르비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진실을 숨기려 해도 그의 예언의 영향력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밀로시와 미타르 두 타라빅 예언자는 그 후에도 많은 예언을 남겼고 세르비아 사람들 사이에서 깊이 신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남긴 예언 중에는 신종 전염병 사태나 현대의 전쟁처럼 최근 세계 정세에 대한 것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가 어떤 병에 지배되고 모두가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 미래 예언은 신종 전염병의 상황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판단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들꽃에서 향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비심을 잃고 성별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세계 최대의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는 사과를 반으로 자르듯 둘로 나뉜다. 이 예언은 현재의 세상과 세계 분단을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현대의 세계 정세를 보면 마치 지구가 두 조각으로 갈라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내건 나라들과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각각 진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은 극도로 분열돼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전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역시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긴장이 계속 높아진다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특히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동향입니다. 2024년 1월 15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통일은 이제 불가능하며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의 적국으로 정해야 한다. 이 발언은 다음 날인 16일 북한의 국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관계가 악화된 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전직 관리 로버트 칼린과 과학자 지크프리드 해커가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북한 분석 사이트 38노스의 보고서에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전문가의 견해를 감안하면 이번 사태가 보통의 긴장 상태를 넘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배후에는 러시아가 암약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로부터 고립된 두 나라는 최근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한반도의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한반도 외에도 세계에는 전쟁의 불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그리고 미래를 밀로시와 미타르는 이미 19세기에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이 남긴 다른 놀라운 예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외계 생명체에 관한 예언입니다. 달이나 별에서는 사람들이 마차 같은 것을 운전한다. 그들은 생물을 찾지만 자신들과 닮은 생물은 찾지 못한다. 생명은 거기에 존재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마차 같은 것은 아마 탐사기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생명은 존재하지만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작은 미생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외계 생명체가 우리 인간이 사는 3차원의 존재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고차원의 존재일지도 모르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바바반가의 예언에 따르면 인류는 서기 5079년에 차원의 벽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즉, 현재의 우리 인간은 그런 고차원의 생명체가 가까이 있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것이겠죠. 이어서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들의 존재는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그러나 인간이 한번 이 진정한 모습을 깨달으면 교육받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던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 자각하게 된다. 인간 본래의 진정한 지식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어서 왜 이런 것을 더 일찍 발견하지 않았는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을 전능하다고 착각하고 온갖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것이다. 즉, 인간이 교육에 도취되어 얻은 지식이 인간 본래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자신들을 전능하다고 착각하게 된 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무지의 지라는 말을 남기며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지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시험 제도는 인간성의 우열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식 보유 여부만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본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점점 머리만 큰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미래 예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상자 같은 장치를 만들 것이다. 이 이미지 상자는 저편 세계에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며 그것은 머리카락과 두피 사이의 거리만큼 가깝다. 이 이미지 장치 덕분에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다양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상자 같은 장치는 바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899년 이전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미래를 내다본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파헤친다. 그러나 진정한 에너지원은 그들 주변에 있다. 인간이 이 에너지원의 존재를 깨닫고 땅에 많은 구멍을 뚫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후회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 에너지원은 인간 안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발견하고 끌어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는 긴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해석으로는 현재 우리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자연을 파괴하면서도 채굴하고 있지만 장차 그것을 후회하고 우리 주변이나 생명 그 자체에 깃든 본래의 에너지, 즉 프리 에너지를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화석 연료를 계속 채굴한다면 언젠가는 자연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때 인류는 크게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프리 에너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프리 에너지는 현대 과학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이나 지하의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전기를 무선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기술도 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선으로 전기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그것도 대기나 땅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니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정세도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발명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설에 따르면 이 혁신적인 기술은 에너지 관련 이권 때문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 설이 사실이라면 인류의 진보는 이로 인해 크게 후퇴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니콜라 테슬라도 세르비아인이며 역사상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타라빅 예언자 두 사람과 니콜라 테슬라는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모두 프리 에너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과 발명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자연계의 프리 에너지가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언은 세계 대전에 관한 것입니다. 두 차례의 큰 전쟁이 끝난 후 세계는 평화로워지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게 되겠지만 그것은 잠깐의 환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을 잊고 인간의 지식의 열매를 숭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의 의지에서 보자면 인간의 지성은 하찮은 것이다. 신이 창조한 바다에서 보면 인간의 지성은 바다의 한 방울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된다. 그들의 상호 간증오는 너무나도 커져서 그들은 자신의 친척보다도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기계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사람들은 이웃보다도 자신이 가진 다양한 기계나 장치를 더 신뢰하게 된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현대 사회의 모습을 정확히 맞추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큰 전쟁이 끝난 후 세계는 평화로워지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게 된다는 예언은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후 잠시나마 평화라는 시기가 찾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신을 잊고 인간의 지식의 열매를 숭배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예언이 적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웃보다도 자신이 가진 다양한 기계나 장치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예언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질문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보다는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AI에게 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의견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얻은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에서 말한 대로 기계를 인간보다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타라빅 예언자들은 120년 이상 전의 현대 사회의 모습을 정확히 예측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신이나 자연을 숭배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의 열매를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북쪽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 나라에서 사랑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남자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위선자들이 있다. 이러한 위선자들은 아무도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북쪽 남자가 쓴 글과 말한 말은 남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시대에는 많은 숫자가 적힌 책을 읽거나 쓰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자들로 여겨진다. 이 숫자가 적힌 책은 아마도 0과 1을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예언에서도 이 숫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계산에 기반하여 보내려고 하며 숫자에 따라 행동한다. 이들 중에도 악인과 선인이 존재한다. 악인들은 공기, 물, 강 그리고 땅을 오염시키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 선인이고 현명한 사람들은 숫자로부터 도출된 노력이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그것은 단지 세계를 파괴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숫자에서 답을 찾는 대신 명상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려고 한다. 인간은 명상을 하면 신의 지혜에 더 가까워진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악의를 가진 자들이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기 시작한다. 이 내용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현대의 과학적 교육을 받은 인류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곳에 답은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명상을 통해 진실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명상을 통해 진실에 도달할 때는 이미 악의적인 통치자들이 세계를 파괴한 후이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으로는 인간의 영혼은 악마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더 나쁜 것에 빼앗기게 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믿는 것에는 진실이 없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허상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린다. 사람들은 깨끗한 공기를 싫어하고 맑고 신성한 아름다움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으며 그것은 인간이 만든 위계질서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는 누군가가 강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유의지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 예언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세뇌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의해 세뇌되어 자신의 의지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악마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세뇌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과도하게 상식을 믿는 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이지 그것이 곧 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전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별들이 돈다고 믿었고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큰 오류였죠. 이렇게 말하자면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세뇌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에서 말한 자신들이 믿는 허상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부분은 인간의 본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보면 취업을 하면 안정된다, 하루 3끼를 먹는 것이 건강하다, 결혼을 하면 행복해진다 등과 같은 상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상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일 뿐 세뇌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렀지만 이제 다시 제3차 세계대전 전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예언은 현대 혹은 미래의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북쪽 나라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제3차 세계대전 전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동양의 현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동양의 현자가 나타난다. 그의 지혜는 바다를 넘어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지혜를 거짓으로 치부하고 오랫동안 믿지 않는다. 이 시대의 동양의 개념은 아시아 전체 혹은 동아시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도 이 예언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유럽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아시아에 나타날 것이다. 동맹 중 하나가 위대한 헤르메스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동양의 모든 왕들을 능가할 것이다. 이 예언에서 언급된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의 부와 행복의 신을 가리키며 헤르메스가 구세주로서 아시아의 어느 곳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맹을 맺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과 비슷한 예언이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 몇 가지 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인 호피족의 전승에 따르면 구세주가 동양에서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또 약 2000년 전의 고문서인 사해문서에도 종말이 도래하여 인류가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아론의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현자로 여겨지는 인물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대인 셈족이 한반도와 관련이 있으며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중에서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이 있죠. 다른 비슷한 예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양의 현자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인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세계적인 위기를 구하는 인물이 한국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급한 큰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언이 있습니다. 세계에 십자가가 있는 험준한 산으로 피신한 자들만이 피난처를 찾고 사랑과 복음으로 가득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끝에 있으며 대양에 둘러싸인 그 나라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대포 한 발도 터지지 않는다. 이 예언은 크렘나의 예언 중 가장 큰 수수께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십자가가 있는 산, 세계의 끝, 대양에 둘러싸인 유럽만큼 큰 그 나라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동양의 현자일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국가에 의해 숨겨져 왔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와 크렘나의 예언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충격적인 내용에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미디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보다는 독자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